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가정의 달 특집. 오늘은 교육적으로 특집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읽는 책은 진화와 협력이라는 수유 넘어 N에서 펴낸 책을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진화에 있어서 경쟁이 혹은 협력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룬 책인데 총 5개의 주제 가운데 앞에 2개 저희가 좀 소개를 했고요. 이제 뒤에 3개를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도킨스 형의 뜻에 조금 더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뒤에 또 다른 이야기들 들으면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교육적으로 EBS의 용경빈 아나운서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 저희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일부 쭉 해봤는데 네. 재미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이게 뭐 되게 보는 거 보고 왔었는데 이 일당백을 확실히 유식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박식해지고. 요거를 하면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듣고 있다 보니까 또 재밌네요. 이게. 그렇죠. 네.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EBS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겁니다. 뭐요? 알아가는 재미를 충분히 잘 못 주고 있다는 거. 잘만 만들면 이렇게 지적인 프로그램도 얼마나 재밌을 수 있는데 EBS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오늘 진화 협력 네. 계속해서 이제 남은 3개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버 윌슨이 이제 타인에게로라는 책을 냈는데 결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해가 나더라도 남을 위하는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 헌신 같은 것들. 그렇죠,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걸 뭐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수준 선택론이다 이런 어려운 좀 용어가 나오는데요. 다수준 선택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전자 차원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유전자 차원에서 멀티레벨 초이스. 정확한 용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택론은 보통 실렉션 이렇게 셀렉트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초이스. 죄송합니다. 초이스. 별로 교육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초이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해서 그 자연 선택을 통해서 이제 개체가 이제 생존 경쟁에서 적응을 하는데 유전자 수준의 선택이 있고 개체 수준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수준의 선택이 강하면 그 유전자가 잘 살아남는 행동이 진화를 하게 되고 개체 수준의 선택이 강하면 개체가 잘 살아남는 행동이 진화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개체 말고 집단 수준의 선택도 있다는 거죠. 그 집단이 결국은 잘 살아간다는 거죠. 집단이 생존을. 그게 개미나 볼 아까 그 얘기가 요거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사막 가위 개미라고 나오는데 그 여왕벌이 한 집단을 이뤄요. 여왕개미죠. 네. 그런데 여왕개미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왕개미는 자기가 자기 후손을 남길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이제 그 오히려 집단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자기의 어떤 적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그 집단은 계속해서 더 다른 집단과의 경쟁에서 더 강해져 가지고 그 집단이 성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는 완전 포기한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차원에서는 이게 생존 경쟁에서 그 결국 적응이 됐으니까 이것을 보면 결국은 충분히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요 다수준 선택론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 전제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집단 선택도 이기적 물론 이제 집단과 집단 간 경쟁할 때 이타적 행동하는 개체가 많을수록 벌이 막 벌침을 쏘듯이 좋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타적 행동하는 애들은 다 죽게 되고 결국 살아남는 건 이기적 행동하는 애들가 살아남으면 결국 나중에는 또 똔똔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똔똔 쌤. 네, 원위치로 돌아왔느냐 하는데 결국 여기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새로운 집단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집단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제가 반드시 이 집단들이 계속해서 한 집단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집단이 또 이게 경쟁을 통해서 섞여가지고 새 집단이 만들어진다는 전제에서 집단 수준의 선택이 희생과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집단이란 거를 여기 재밌는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반론이
그럼 집단 내부에서 내가 정말 다른 구성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잖아요. 우리가 인간 사회 내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운동하러 사람들이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 집안과 내 자신을 위한다면 독립운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안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전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운동한 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렇게 풍찬노수를 하시면서 모든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결국 조선 우리 민족, 한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느냐. 충분히 이게 가능한데, 그럼 역설적으로 이게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런 것들이 자기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역으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뭔가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고 다른 집단을 우리가 뭔가 악의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이런 것들이 또 근본적으로 보면 또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을 더 불러일으킨 거 아니냐. 그럼 집단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오히려 그 집단 간의 경쟁을 불러와가지고 더 협력이 아니라 갈등, 경쟁이 더 오히려 이 본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 타이네게로의 책에서는 집단을 그래서 좀 넓게 규정을 해요. 집단을 형질 집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형질 집단. 형질?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겨울잠을 잔다든지 네. 젊을 때 좀 밤에 돌아다니고 싶고 이런 행동을 한다든지 뭐 우리가 스터디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는 뭘 해, 너는 뭘 해 이런 식의 뭔가 하나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형질 집단으로 봐요. 서로 간의 구성원들끼리. 네. 그런데 이 형질 집단이 결국은 하나의 어떤 이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재밌는 생물학적 사례로 송장벌레와 진드기를 예를 들고 있어요. 네. 송장벌레와 진드기는 종도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의 형질 집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송장벌레 날개를 달고 이제 동물의 어떤 그 사체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제 영양분을 취하거든요. 네. 그게 송장벌레인데 이 송장벌레가 날개를 타고 날아다닐 때 진드기가 500마리가 그 몸에 타고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럼 우리가 보면 웃기잖아요. 그 진드기 이놈들 완전 무임승차해가지고 이게 완전 기생해서 빨아먹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드기는 어떻게 하냐면 송장벌레, 해로운벌레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한 형질 집단을 구성해서 서로의 적합도가 높아지는 거죠. 서로 번식을 잘하게 만들잖아요. 공진화 비슷하군요. 예, 나옵니다 나중에.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까? 네. 네. 공진화. 네. 네. 매불쇼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그렇죠. 공진화도 결국은 한 생명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상호작용을 해갖고 같이 막 그렇죠. 진화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앨리스 계속 뛰어야 된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너가 뛰어야지 제자리를 지킬 수 있어. 이 공진화의 어떤 바로 그 작용인 거죠. 끊임없이 같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자, 결국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 결국 뭐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형질 집단이라는 것을 각 집단과 집단 간에도 이렇게 유기적인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협력이라는 것이 경쟁의 속성을 넘어서는 게 이게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타적 마음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타적 마음이? 네, 아이 돌보는 행동으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가 울잖아요. 아이가 울고 있다. 자, 그럴 때 우리 부모는 그냥 반사적으로 아이가 우니까 이 울음의 원인을 바로 찾아갖고 뭔가 애를 일단 가가지고 뭔가 안아줘야겠다라든지 바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단계가 더 있다고 칩시다. 한 단계가 무슨 단계가 있자면 아이가 운다. 울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내 기분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내 좋지 않은 기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돌봐줘야 된다. 요 단계가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갑자기 여기에 공감해?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충분히 공감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 키울 때. 네. 네. 요거는 제가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이가 울 때 기분이 불쾌하니까 빨리 불쾌함을 없애기 위해서 아이를 이렇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 불쾌한 기분이 들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거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럼 불쾌하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 아이의 건강 혹은 뭐 안전함을 위해서 나는 이걸 불편하게 느끼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얘를 난 편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얘가 불편하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호를 나는 빨리 이 불쾌감이라는 걸 캐치를 해서 그걸 이제 해소를 시켜주는 게
이게 내 DNA 유전자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긴 한데 지금 약간 좀 이기적인 방향으로 오히려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기적인 거라는 거죠. 이기적이라는 네, 건데. 네. 이기적인 거지.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럼 네. 생물에 우리가 어떻든 번식을 하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생물 입장에서는 그 뭐 다 이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단계가 하나 더 거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에너지도 그렇죠.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든 저떻든 간에 생물 입장에서는 바로 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그냥 애가 온다. 그럼 바로 가서 달려준다. 이렇게 단계를 딱 진화를 시켜 놓아버리는 게 더 번식과 생존 유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돌보는 게 바로 내 기분이 좋다는 이기적 단계를 빼버리고 바로 가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타적인 마음들, 물론 뭐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빼버리고 바로 가는, 바로 돌보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 사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도 진화가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중간 단계 본래 있었는데 그게 빼지고 바로 지금 점핑을 해버렸다는 거죠. 바로 애들 요즘 저 울음 그치게 하는 건 이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바로 해결됩니다. 근데 그 유튜브 또 애들 보여주려면 네. 내 핸드폰을 잠깐 쉬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께 SK텔레콤 범교 대리점을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하나 뚫어주려면 좀 저렴한 핸드폰 하나 필요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 저렴한 핸드폰, 여러분의 최적의 핸드폰 찾으려면 바로 SK텔레콤 범교 대리점. 여기 이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6번 출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이 필요한 뭐 휴대폰도 있고요. 당연히 인터넷 TV 가입되고요. 또 심지어 ADT 캡스, SK 매직 정수기까지 그냥 여러분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가입시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교 대리점도 지금 이제 급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가셔서 애들 위해서 핸드폰 하나씩 개통하시고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공짜로도 개통시켜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 폰은 네,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번 가보셔서 통신비 요즘 한 집당 한 3-4개씩이 가입됐으니까 통신비 많이 나갑니다. 그럼요. 이럴 때 범교 텔레콤에서 가장 최적의 어떤 요금제를 한번 디자인 받으셔서 통신비도 절약하시고 또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카카오톡,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맺어주시면 6월 9일 교육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6월 9일 하필이면 이걸 또 하시네. 6월 9일에 그 떡을 보내드릴 됩니다. 이분들 참 교육적으로 간다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떡 이름도 더 이상한데요. 뭐예요? 여기 이제 범교 텔레콤인데 난과 같은 마음으로 한번 난교떡이라는 걸 보내주시는 모양이에요. 난교떡이 뭐냐? 참 B급으로 가네 여기. 자, 그래서 매월 그래서 6월 9일에 추첨을 한다고 하니까 구매 여부와 무관하게 한번 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또 추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범교텔레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010-7114-7114에 3333 외우기 쉽습니다. 010-7114-3333 여기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옆에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이 연계성 언제 연구하세요? 이거요? 광고 연계성. 저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계속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이거 티 날까봐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항상 광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케어하는 것 역시도 그렇죠. 순수하게 이타적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된다는 거죠. 순수한 이타적 마음도 가능할 수 있다. 네. 이타적인 그런 행동들 본 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뭐 있습니까, 우리 용 아나운서는? 아이들. 꼭 아이들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김장훈 씨의 기부 같은 것도 뭐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말 그냥 순수하게 본인한테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타적으로 하는 행동들. 네.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이타적 행동이 내 유전자가 포함되지 않은 다른 개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타적 행동이죠. 잘 느낀 적이 없네. 오빠 이기적이라니까 이래서 이기적이야. 안타깝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게 반드시
내가 어떤 뭐 도덕적인 뭐 이런 거를 누구 눈치 이런 걸 신경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뭐 할머니 분이 어디서 이렇게 힘들게 뭘 들고 가고 계시면 나랑 전혀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또 불구하고 뭐 짐을 좀 이렇게 들어드린다든지 그런 경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집단 자체 내에서 그런 식의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이 좀 연로하신 분들, 약하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들이 되면 그 집단 자체의 어떤 단결력, 연대감이랄까, 서로를 케어해 준다. 이런 게 그 집단의 생존력을 엄청나게 높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의식적인 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특별히 이게 뭐 도덕적인 일이야, 하나님 꼭 그래야 돼,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라기보다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 그걸 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듯이 그런 것처럼 그냥 좀 되게 힘들어 보이시면 이제 그거를 안 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힘든 모습을 좀 덜 그렇죠. 보고 싶은 마음 같은 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같아요. 가끔 보면. 그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말한 바로 인간의 본성에 공감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 그걸 우리는 못 지켜본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또 그 사람이 기뻐하고 이런 거 보면 나도 같이 즐거워진다. 나한테는 이득되는 게 하나 없어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도 뭐 맹자의 성선들도 되지만 불인지심도 되고 다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런 게 근데 결국 그것도 이제 누군가의 말로 들면 바로 그런 식으로 진화 과정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들 이게 사회가 이제 그 공동체가 생존을 위해서 심어놓은 간첩이라는 거죠. 그랬을 수 있죠. 그런 경험도 없어요? 저는 약간 그 간첩에 완벽하게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늘 좀 이렇게 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좀 착한 모습으로 좀 있어야 되는 일종의. 그건 EBS에서 일을 오래 해서 그렇고. 그건 아닙니까? 아니야. 진짜로?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안 그러면 불편하고 오히려. 그렇죠. 그 불편함이 왜 생길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이게 지금 말씀대로 그 공동체가 그러니까 바로 다수전 선택론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가 더 살기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체가 살기에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단 수준에서도 그 집단의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개체나 이런 것들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 생물 사례에서. 좋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해를 넘어서서 충분히 이제 타자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가능하다. 요거 이제 봤고요. 타 개체를 위한.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경쟁에 대한 이제 한번 종말. 로버트 프랭크의 경쟁의 종말이죠. 이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경쟁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경쟁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복수의 공급자와 복수의 소비자 사이에서 수요 공급 곡선이 다 경쟁으로 만들어지고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경쟁이야말로 창의성, 효율성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 로버트 프랭크 책에 나온 구절인데 개별 동물의 유리한 특징이 종족 전체는 해로운 결과를 낳는 것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개별 동물은 유리하다 이거죠. 내 지위를 높이는 데는 유리한데 종족 전체는 아주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환경 파괴하고 뭐 이런 건가요? 그게 이제 인간으로 보면 환경 파괴고 만약 생물로 보자면 바로 우리 말하는 공작새. 그 화려한 꼬리깃이죠. 자, 그거 보세요. 공작새 화려한 꼬리깃은 내가 지위를 얻는데 아주 중요하잖아요. 성선택, 결혼을 번식하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게 화려하고 높을수록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속성을 가진 그 번식에 유리하니까 계속 그런 애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집단 전체로 보자 이거죠. 집단 차원에서는 그런 애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위기 상황에서 그렇게 큰 꼬리깃이 얼마나 불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집단 내부에서 개체로서는 아주 좋아요. 경쟁을 해서 이기를 가지고 내 지위가 높아져 가니까. 그런데 그 공작새라는 종의 차원에서는 이건 어마어마하게 핸디캡을 드준다는 거죠. 자, 그럴 때 결국 프랭크가 말하는 경쟁이 과연 좋은 거냐? 경쟁이 이렇게 가다가 결국 그 종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로버트 프랭크의 이론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경쟁의 도입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뭐 창의성이 없는 일에는 경쟁을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걸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도 저 군비 경쟁 뭐 이런 거 하면 결국 이제 인류 종말을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 책을 보신 거 아니에요? 저 다 나오는 나옵니까? 네.
이게 정말 의심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유노모엔이 거의 뭐 저랑 같이 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군비 경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명품이나 왜 요트라든지 별장에 막 사치대를 매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건 거죠. 이것도 공동체 발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사치품이라는 게 명품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만약에 세금을 안 매고 방치해 놓으면 서로 모든 자원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가지면 가질수록 내 지위가 높아진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몰리게 되니까 이 사업 차원에서 세금이라든지 규제가 안 들어가면 이게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뜨린다는 거죠. 전체로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 경쟁이라고 하죠. 이게 참 재밌는 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 실험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이웃은 40평 아파트고 나는 25평 아파트예요. 이웃이 더 크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웃은 15평이고 나는 20평이에요. 조금 더 크네요. 그렇죠. 거가.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죠. 맞습니다. 두 번째일 것 같아. 맞습니다. 결국은 더 작은 건데. 절대적으로 작잖아요. 첫 번째에서는 25평이었는데 두 번째는 20평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지위거든요. 여기서. 이때는 상당히 지위 경쟁이기 때문에 이웃과 비교해서 내 지위가 하락하는 거는 아무리 절대적 공간이 넓어져도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실험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첫 번째 옵션은 뭐냐면 사고가 나서 사망 확률이 10,000분의 2인 직장에 내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10,000분의 1이에요. 사망 확률이.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이 직장에서 내가 사고가 나서 사망할 확률은 10,000분의 4예요. 남들은 10,000분의 8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자, 목숨이 걸려 있어요. 이럴 때는. 10,000분의 1하고 10,000분의 2. 예, 남들은 10,000분의 1이고 나는 10,000분의 2. 자, 남들은 10,000분의 8이고 나는 10,000분의 4예요. 이럴 때는 이거는 어떻게 앞에 합니까?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생존과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존과 걸려 있을 때는 남하고 비교 안 해요. 근데 그래요? 생존이 아닌 지위 경쟁에서는 남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집단의 차원에서는 만약에 이 지위 경쟁 비교를 계속 방치하면 이 집단은 망한단 말이죠. 이건 수학적으로 굉장히 증명이 잘 되네. 네네네. 그건 뭐 설득이 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왜 그래서 이 공동체 집단이 결국 경쟁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이 지위 경쟁이 계속 가다가는 그 집단 자체가 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명품 경쟁이나 욕망이 너무 과열돼 버리면 그래서 맨날 예전에도 왜 뭐 양반들이 어떻든 일부 일처 관습과 제도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공동체 특히나 그 당시는 농경사회고 폐쇄적인 공동체잖아요. 이 폐쇄적인 공동체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속에서 성이라든지 이런 욕망들을 제대로 만약에 이게 금기라든지 규제를 안 만들면 이건 조직 자체, 이거 공동체 다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위 경쟁을 규제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연 경쟁이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핵무기 경쟁 나면 이 지구가 망할 수가 있고 명품 경쟁이 나면 또 우리 사회가 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이 이런 경쟁에서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 이거죠. 다른 동물들은 일단 본능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참 인간이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거다 이거죠. 꼭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본능이잖아요. 모든 동물은 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잔 말이죠. 근데 나한테 앞에 물이 지금 목이 마르서 물이 한 컵 있는데 나는 저 물을 지금 내가 진짜 원수가 내준 물이고 이 물을 대가로 나의 동지를 팔아야 된다면 나는 결단코 나는 이 물을 아무리 내가 목이 타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본성에만 따라서 그럼 무조건 따라 행동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비유를 하는데 그럼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뭐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욕망에 따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자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날이 더워지고 이제 우리가 불쾌지도 올라가잖아요. 덥고 습하면. 자 그럴 때 짜증 내는 거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죠. 불쾌지도 높아지니까 불쾌감을 표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죠. 우리 공동체 살아가는데 불쾌함을 표시하는 건 나의 본성이야라고 계속 말하는 게 맞냐 이거죠. 불쾌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 겉으로 이제 서로 이런 화나는 걸 참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인간 사회가 지금 이 문명을 버텨온 원동력이 아니냐 이거죠.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 불만을 억제하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 프로이드가 말하는
문명은 반드시 그 불만을 억제된다 이거죠. 개체로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지만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나 개인으로보다는 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선을 쓰고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 문명은 만들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문명이 그래서 억압적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불만이 없으면 문명은 하루아침에 망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그 경쟁을 억제하는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공작새의 경우도 네. 저는 이제 여기서 또 다른 네. 약간의 반론을 좀 제기하자면 네. 공작새도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작새도 꼬리가 이제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근데 무한정 5m, 10m 커지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1m인데 1m 한 20쯤 넘어가면 얘가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자든 아니면 이제 천적이 와서 이제 얘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생태계 내에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질 때 그럼 이제 그 1m 20쯤 되는 친구는 이제 잡혀먹었으니까 그 유전자는 이제 소멸되겠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m 혹은 80cm에서 1m 정도 사이 되는 요 정도 딱 최적화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계속 많이 뿌리니 이 친구들의 그 꼬리 길이가 대체로 이제 유지되면서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 인간도 이거랑 좀 연결해서 본다면 인간이 지금 뭐 스스로 잘 케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도 우리의 생존에 최적화된 쪽으로 우리 유전자들이 알아서 우리 생태계 커다란 뭐 이 지구 생태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건데 그 우리가 그냥 잘 컨트롤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네네.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 여기도 그런 네.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위 경쟁이나 이런 것들도 그 개체의 생존과 번식이 아주 유리하니까 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무조건 내가 잘나서 이런 거보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집단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사회 유지인의 유인원들 이렇게 보면 그 유인원들 집단에 먹이가 모자랄 때 이 먹이를 나누는 세열이 있잖아요. 네. 추위가 높을수록 내가 살아날 확률이 높잖아요. 더 많은 이제 그 먹이가 적을 때 그나마 그 적은 먹이 속에서도 내가 더 많이 배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애들도 그 뭡니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학기 초만 되면 싸움하잖아요. 서열을 정해야 돼요. 서열 정하죠. 패킹 오더라고 하죠. 쪼는 순서를 정하고 누가 1등부터 쫙 줄서기 하잖아요. 거기서 많이 좀 서열에서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냥 가만히 많이 묻어가는 걸로. 아니 그게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네. 제도에도 다 있어요. 고시 예전에 사법고시 성적 서열이 1등부터 몇 등까지 판사 인간 성적 계속 그 서열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사 검사 인간 될 때 성적들 쫙 가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위 경쟁이 그만큼 단기적으로 유리하니까 내 개체로서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거 한 거 맞습니다. 그 먹이가 부족할 때 그런 서열이 정해지고 하는 거. 네. 먹이가 좀 많이 부족했을 때 굉장히 좀 아주 본능적인 다툼들이 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팀메리 요거트가 한때 많이 좀 부족했었어요. 생산량 자체가. 네. 근데 이제 생산 라인을 늘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먹으려고 막 서로 먼저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팀메리 요거트 올해 이제는 생산 라인을 확충을 하셔서 여러분이 주문하시는 거 언제든 생산하실 수 있는 그때가 됐다고 합니다. 그 팀메리 요거트를 혹시 이제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주 꾸덕꾸덕한 그냥 우리 떠먹는 요거트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이렇게 깨먹는 건 좀 심하고 찢어 먹어야 된다 그러나 아주 굉장히 꾸덕꾸덕한 똑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그 정도예요. 네. 찹쌀떡 같은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게 좋죠. 이게 식감이 아주 네. 좋죠. 그 치즈 먹는 것 같은 느낌. 치즈. 치즈 같은 먹는 느낌인데 그래서 팀메리 요거트 아주 좋은 재료로만 만든 이제는 걱정 없이 시키셔도 되겠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서 팀메리 요거트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 요거트랑 뭐 예를 들면 딸기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놀라 이런 거 좀 뿌려 드시면 아주 그 맛있게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 건강에도 아주 좋은. 특히 이제 뭐 집에 아이들 아토피 심하고 그러면 다른 유제품 이런 거 말고 이 팀메리 요거트 한번 먹여 보시면 분명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메리 요거트 이제는 마음껏 주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저 좋은 일이 아니고.
주문할 수 있는 게. 네, 아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택.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뭡니까? 그렇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생물학자 린 마굴리스라는 네. 여성 생물학자가 있는데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생자 행성이라는 책에서 네.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란 것은 뭐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한때 독립생활했던 미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세포를 만들고 그것이 지금 발전해가 이 많은 생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처음에 따로따로 살던 박테리아가 어떻게 하다가 서로 뭐 그 어떤 다른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를 꿀꺽 삼켰는데 걔가 소화가 안 되고 서로 한 지붕 두 가족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결국 이렇게 복잡한 생명체들로 그렇죠. 이 모든 생명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우리 인간의 역사, 인간이 아니죠. 바로 생물의 역사를 참 차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이 공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협력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경쟁의 본성이라는데 세포 생물학을 처음 가보자. 세포가 이제 처음에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죠. 예, 진짜. EBS는 좀 자주 보지 않아요? 아유, 저는 이제 교육. 교육 뉴스 쪽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진핵 세포가 나오면서 결국은 네. 이제 우리가 진화에 완전히 그 가속도가 붙은 거잖아요. 네. 이 진핵 세포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핵과 나머지 다른 이제 세포 소기관들 사이에 핵막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핵이 있고 다른 뭐 우리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핵과 우리가 세포 하나면 같은 DNA가 갖고 가야 되는데 핵의 DNA하고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포, 우리 네. 모든 세포.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달랐던 박테리아끼리 서로 동거를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산해 주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에너지 대사 ATP를 만들어낸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고. 네네. 근데 그게 바로 공생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고 뭐 또 네. 광합성 이렇게 하게 된 것들, 식물과 동물이 나눠주게 된 것도 또 다른 세포가 만나가지고 그 서로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공생하면서 광합성을 하게 돼서 이 식물이 사니까 동물이 살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동물은 다 식물을 갖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생명의 처음 역사부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협력하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조금 이제 마굴리스 이야기를 하다가 네. 그 가이아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그 가이아 하면 이제 대지 여신이잖아요. 네네네. 그리스 신화에서. 그 영국의 제임스 러버록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이론을 냈는데 이 지구 자체가 마치 하나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어떤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구 대기의 구성비라든지 네. 예를 들어 뭐 질소, 뭐 여기 메탄과 산소의 어떤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지구의 어떤 표면 온도라든지 바다의 염도라든지 이게 항상 그 항상성이라고 하죠.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그게 항상 유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구가 뭐 지금 같이 온도 올라가잖아요. 표면 온도 올라갈 때 갑자기 뭡니까? 흰 식물들, 흰빛을 내는 식물들이 확 잘 자란다는 거죠.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근데 지구의 온도가 떨어질 때는 갑자기 검은 색깔, 그러니까 열을 그 희한하게 이게 잘 돌아간다는 거죠. 마치 하나의 어떤 생명체처럼. 그렇다고 이 생명이라고는 아닌데 그만큼 결국은 많은 생물들과 많은 이 여러 정말 생물들이 그 각각의 어떤 협력하는 메커니즘이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이 마치 하나의 어떤 정말 생명체의 그물만 같다 이거죠. 이걸 불교에서는 그 화엄매 모든 것들이 인연을 가지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하나가 다 영향을 서로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약간 아바타랑 비슷한 아바타 영화와 비슷한 느낌이겠군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의 모든 세계가 들어 있고 세계 속에 또 다 그러니까 개체와 전체라는 것들이 다 같이 이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연결돼 가겠죠. 네. 그리고 당장 인간의 몸을 봐라 이거죠. 마굴리스 말대로 인간의 몸에는 세균이 있잖아요, 우리도. 세균의 양이 보통 한 2kg 들어 있다거든요. 엄청 많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대장균이 아니죠. 우리 뭐 먹는 것도 뭡니까? 김치, 요구르트 이런 다 발효 유산균 같은 유산균이죠. 것도 우리 몸에 유산균, 입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 이 책에서 이제 린 마굴리스는 좀 더 그 책 보면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 보시면 뭐 이런 것들 쭉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의 관점에서 특히 진화적으로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이 책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 느는 느낌은 물론 또 다른
좀 더 이거 아까 도켄스의 책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를 좀 더 추천고해서 보시는 게 더 이제 더 유익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 책을 통해서 얻은 생각은 결국은 이제 그 최재천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호모 신비우스란 말을 쓰거든요. 신비우스? 신비우스. 그러니까 이 말은 공생하는 인간이란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물의 영장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문명을 이룩하게 됐냐. 공생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생각해 보죠. 이거.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식물과 가축을 키우고 동물과 공생하면서 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농업을 토대로 문명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공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공생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다양성이 나온다는 거죠.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얘를 죽여버리면, 없애버리면, 그럼 내만 가지고 과연 살아가지냐 이거죠. 결국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결국은 문명인이란 게 뭐냐. 그 바로 나가 좀 불쾌하더라도 불쾌한 이웃을 참아낼 수 있고 그 좀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바로 생명체의 근본적인 특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공생자행성의 아이디어라는 네. 거죠. 자, 어떻게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 용환아?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도킨스연을 이렇게 깊이 빠져 계시던 우리 정프로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 이렇게 뭐 우월감이든 뭐 경쟁이든 뭐 승리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홀로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결국은 함께. 뭐가 됐든 간에 또 좀 EBS, 그런 생각이 EBS식 결론. 함께 같이 가자 이거. EBS가 함께입니까? 그냥 평생입니다. 여기 평생 교육의 모토고. 렛츠고 투게더. 네. 제 취향은 아닙니다만. 근데 교육의 원리는 사실은 네. 그 다양성을 키워주는 게 교육의 근본적인 그렇죠. 원리죠.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교육 방송을 그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볼 그게 수 그런 있죠. 차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양성을 만들어 주려면 시장의 경쟁 원리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제 사장님이 좀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자, 네, 알겠습니다. 이 협력과 진화, 이 책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봤고요. 진화와 협력이라는 수유 넘어 N 글에 박정은 씨가 그림을 좀 안에 좀 더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 진화와 협력 읽어봤고요. 오늘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뭐 특별한 작은 뭐 선물이라고 할까요? 여러분께 저희가 읽는 책 혹은 뭐 시 중에 좀 들려드리고 싶은 좋은 구절이나 뭐 부분이 있으면 오늘 좀 한번 낭독 혹은 뭐 낭송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 됐다 니네 목소리 내가 왜 여기서까지 더 들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끄셔도 괜찮고요. 아니고 우리 꿀성대 우리 용하나 낭독을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정박님이나 저의 낭독도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한 15분 20분 정도 짧게 한번 여러분께 정말 괜찮은 시나 글들 한번 좀 읽어드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준비가 되셨으면요 약간 볼륨 더 키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좀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 잔 올려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커피는 1kg 커피가 아무래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같은 날 1kg 커피에 그 아침 새벽에 산책 뭐 이런 이제 커피 테마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좀 드시면 좀 더 구수한 향 그리고 나의 어떤 감각을 깨우는 그 맛으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열정과 성이면 네. 광고 한 500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광고만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용하나가 먼저 해볼까요? 내가 먼저 할까요? 뭐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용하나 또 처음이라 긴장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하나 그냥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 이 시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영화 제목으로도 힌트 하나 좀 드릴게 맞춰보십시오. 영화 제목으로도 쓰였던 이 책
이 시 유명한 분이죠. 기형도 시인. 질투는 나의 힘. 네, 질투는 나의 힘. 네. 네. 약간 이기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여기까지 이기적이네. 네. 자, 아주 좋은 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나만 먼저 이렇게 감탄을 하지? 이 감탄사가 옆에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저기 질투는 나의 힘하고 마지막 부분이 나의 생은 스스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융이 했던 말 중에 질투의 핵심은 결국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거든요. 질투의 핵심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질투의 핵심은 누군가를 질투하는 게 사랑해서 질투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의 결핍에서 질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하고 제목하고 지금 다시 들으니까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그렇죠. 맞습니다. 질투 많이 합니까 우리 용하나? 저 심하게 하죠. 예. 어떤 일단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한테? 네. 그래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 질투네요, 사실은. 애들의 사랑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뭐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받고 싶네요. 그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질투도 이렇게 EBS식으로 하네. 정말 넌 EBS 그만 좀 큰일 났네. 그만 좀 둬라. 아니 어떻게 얘가 EBS에서 한 10년 10여 년 있다 보니까 사람이 EBS가 됐어요. 이제 좀 재밌게 갑시다. 알겠습니다. 남은 인생 길잖아요. 네. 자, 저는 그래서 이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 여러분께 좀 읽어 드렸고요. 이 책의 이 시에 뭐 많은 부분이 참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감동이겠습니다만 저는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의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게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악플 달면서 내가 법적 소송할 거라고는 생각들 안 하는 모양이야. 날 두려워하진 않아. 그런 얘기였구나. 급 겸손해지시는 줄 알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이 문장이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 이 시는 각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굉장히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 시를 택해서 많은 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어떻게 용하나의 꿀 성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용하나는 어떤 책? 저는 책 한 소절하고 그 시의 한 편을 준비했는데 뭐 길지 않으니까 둘 다 좀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책을 좀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우리 EBS EBS가 체화된 우리 용아나운서의 꿀성대 낭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대는 이제 EBS스럽지 않고 범 EBS적인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시인의 생의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요. 정말 한 소절 한 소절이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느낌을. 본인한테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뭔가 좀 경건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생의 노래 이기철. 웅 돋는 나무들은
나를 황홀하게 한다. 흙 속에서 초록이 돋아나는 걸 보면 경건해진다. 삭은 처마 아래 내일 시집갈 처녀가 신부의 꿈을 꾸고 녹순 대춘 안에 햇빛처럼 밝은 아이가 잠에서 깨어난다. 사람의 이름과 함께 생애를 살고 풀잎의 이름으로 시를 쓴다. 세상의 것 다 녹슬었다고 핍박하는 것 아직 이르다. 어느 산 길석에 샘물이 솟고 들판 가운데 풀꽃이 씨를 익힌다. 절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레 절망을 노래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꽃잎 하나씩은 지니고 산다. 근심이 비단이 되는 하루, 상처가 보석이 되는 한 해를 노래할 수 있다면 햇살에 은실 풀어 내 아는 사람들에게 금박 입혀 보내고 싶다. 내 10줄 시가 아니면 무슨 말로 손수건만한 생애가 소중함을 노래하리. 초록에서 숨쉬고 순금의 햇빛에서 일하는 생의 향기를 흰 종이 위에 조심히 쓰며 이런 네. 생의 노래를 저희가 잠시 들어봤습니다. 네. 유독 이 시를 낭송할 때 네. 잡음들이 많이 들리네요. 잡음도 많고 생애 주변에 삶을 느낄 수 있네요, 정말. 생애 배경음악들이 네, 뭐 네, 병 생음악이네요, 진짜. 병 깨고 생음악. 뭐 소리 지르고 노래하시고 네, 이게 삶입니다. 예, 항상 뭐 그 EBS 네. 그 뉴스 데스크에 앉아 있는 것만이 삶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이 홍대 거리에서 사람들 막 싸우고 예, 그리고 막 술병 굴러 다니고 굴러다니고 예, 이런 게 다 또 삶입니다. 바로 네. 셰익스피어 그때 우리 말씀드렸던 그거지 않습니까? 그랬나요? 사운드 앤드 퓨리즈. 맥베스에 나오는 바로 생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음향과 분노라는 거죠. 우리한테 지금 막 이렇게 막 그 병 깨고 소리 들려오고 과음 지르고 전혀 우리 분지름으로 안 들려오는데 그냥 웅성웅성하면서 네.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면 또 바로 이 생의 노래 이 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죠? 네. 네. 저는 이 구절 중에서도 이 부분 절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질의 절망을 노래하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꽃잎 하나씩은 지니고 네. 산다. 뭔가 이게 우리한테 좀 어떤 소명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잠시 들었었어요. 네네. 예. 근데 옆에서 듣기는 굉장히 민망하고 막 닭살 돋는데 아마 이게 네. 듣는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예, 이 낭송 톤이 네. 아유, 그렇습니다. 예, 옆에서는 아니 옆에서도 좋은데. 옆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 아니 네. 근데 참 좋네요. 그러니까 아까 시에 말씀하다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까 녹슬다에서 녹색이 나오고 참 그런 거죠. 같은 이제 참 시인들이 언어를 참 잘 쓴다는 게. 그러니까요. 녹 쓰는 것에서 녹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절망에서 또 근데 꽃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대목은 좀 마음에 듭니다. 마음속에 꽃잎 하나씩 그 보통 지니고, 사람들이 네. 마음속에 다 하나씩 두고 있는 뭔가 소녀상도 있고 여인상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또 꽃잎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시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럼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만 더 좀 예. 제가 그 근래 읽은 소설 중에 이제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이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갈피에 또 보니까 이게 아들이 만들어준 책갈피인데 지혜의 삶은 책 사이로 흐른다. 자, 요 저희 아들에게 일단 감사를 표하며 저 가족 마케팅으로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좀 광고할 게 없어가지고 요거라도 좀. 또 가족 얘기하면 뭐 할 수가 없어 공격을. 네, 좋습니다. 네. 자, 챕터마다 시작할 때마다 어떤 그 다른 인용 같은 것들을 했어요. 이 소설의 가장 그 특징이. 네. 근데 뭔가 좀 메시지가 담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고성이 네. 또 다시 시작되네요. 생애노를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나? 네. 자, 빛나는 재능들을
바로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었다. 누군가는 유전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을 또는 그 모든 걸 넘어서는 노력을 재능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지켜본 바로는 질리지 않는 것이 가장 대단한 재능인 것 같았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질리지 않는 것. 수십 년 한 분야에 몸을 담으면서 흥미를 잃지 않는 것. 같은 주제에 수백, 수천 번씩 비슷한 듯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것. 사실 그들은 계속 같은 일을 했다. 그리고 조각하고 빚고 찍고 아득할 정도의 반복이었다. 예외는 있지만 주제도 한둘이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질문 하나에 온 평생으로 대답하는 것은 질리기 쉬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도 대가 들일수록 질려하지 않았다. 즐거워했다는 게 아니다. 즐거워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드물다. 질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어떤 일에 뛰어난 것 같은데 얼마 동안 해보니 질린다면 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당장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는다면 그건 시도해볼 만하다. 어쩌다 보니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 2002에서 라는 글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질리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한 가지에 대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저는 사실 약간 이제 옆에 계신 이제 정프로를 좀 떠올리면서 네. 제가 뭐 처음 만난 걸로만 치면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벌써. 예, 네. 횟수로 치면. 근데 물론 중간에 못 본 기간도 있지만 뭔가 좀 올곧은 길을 쭉 걸어오는 어떤 그런 삶에 약간 네. 좀 격려와 응원을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좀 어떤 메시지가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저는 2시간 만에 당신이 매우 질립니다. 너무 질려. 질려 죽겠다. EBS 너무 질려. EBS랑은 안 맞나 봐. 질려. 유기농 음식은 네. 그거 하지만 네. 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거는 그죠. 오히려 뭐 맛은 자극적이지만 네. 그래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담백한 맛이 좀 있군요. 네. 그럼요. 아주 이런 담백한 거 이런 맛을 또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천연 조미료.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지노모토식 굉장히 미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용하나의 아주 네. 꿀성대 달콤한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 들려드렸고요. 자, 그럼 우리 정박님의 네. 낭독도 좀 있으시죠? 예, 저는 뭐 이게 뭐 두 분이 시를 하셨으니까 그 책에서 어떤 소설 책에서 나온 문장들인데 네. 소설의 문장인지는 그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작가를 안 밝히고 만약에 또 그 아시는 분이 그 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뭐 그죠. 재밌겠다 뭐 이거. 책을 드리든지 한번 해보시고 얼마나 읽어야 이 네. 책을 제가 맞춰도 됩니까? 네. 자, 제가 한번 그 네. 문단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인간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까를 부단히 탐구해 나가면 인간으로서의 승리자가 된다. 자기 속에 숨겨진 천재를 발굴해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천재의 인생이다. 사람은 모두 천재다. 아직 그 천재가 잠자고 있을 뿐. 그 천재를 잠 깨워야 한다. 열심히 기초를 닦고 있으면 어느 날 천재가 잠을 깬다. 자기 속의 천재를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다. 정의도 진리도 천재를 개발한 후에야 비로소 보람이 나타난다. 자기 속의 천재도 개발하지 못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것은 사상 누각이고 허풍허세다. 저는 이 문장이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천재다. 다만 그게 잠들어 있을 뿐. 네. 그 천재를 깨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고 깨우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패배자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뭐 한편으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네. 자칫 이게 저는 종종
되게 싫을 때가 있어요. 이런 접근이. 그러니까 너희들 모두 다 각자 능력이 있고 각자 다 천재인 거야. 근데 그걸 발굴해내야지 하는데 이제 아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를 비롯해서 그 천재성을 아마 발견 못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내가 루저인가? 아니면 나는 이걸 발견을 못한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한 사람. 근데 난 많은 사람들이 그 천재성 없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꼭 그거 없어도 뭐 나쁘지 않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모두가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너만의 것을 한번 잘 찾아서 천재성을 키워봐라 하는 게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교육의 역할이 이게 있는 것이다. EBS 잘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천재성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의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은 부단히 탐구할 때 이제 인간으로 승리자 된다 첫 문장에 있는 건데요. 사람 너무 피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예전에 그 좋아하시는 루소 루소? 에밀에 나오잖아요. 에밀이에요 이거? 아니 에밀은 아니고요. 근데 에밀에 사실은 나오는 대목이 결국은 물론 이제 인간은 어린아이가 즐겨야 되는데 그 근본 취지는 뭐냐면 결국 인간은 배우러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온 것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 한계, 인간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러니까 내가 뭐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 배움이란 틀 속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렇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EBS의 모토. 평생 교육.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뭐 이런 거는 이 천재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자기 개발 이런 걸로 될 수도 있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의 내 자신이라든지 나의 모습을 항상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천재라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여기서 자기 삶이거든요. 자기 삶에서 자기가 결국은 이때 천재는 주인으로 서는 것을 말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사람이 그 승리자다 이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그 힘들죠, 지금 말씀대로. 근데 사실은 또 재밌는 게 그 힘들고 패배하는 속에서 결국 사람의 천재는 드러나는 게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영화도 만든다고 하는데 독립운동가도 인정됐죠. 김산 그 아리랑이라는 책을 보면 니멜즈가 썼던 책으로 나오죠. 그 김산이 이렇게 해고를 하는 거죠. 나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어쩌면 우리 민족 역사도 마찬가지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단 하나 아주 자그마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승리다. 이 자그마한 승리가 나의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나의 버팀목이 되었다. 이런 취지가 나온다. 그거 상당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결국 아무리 세상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하더라도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승리라는 것들. 물론 그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과제지만 그것들을 가진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에 반대적으로 몰려가지고 처형을 당하고 얼마나 혁명에 대의에 나선 사람이 반혁명자로 분자로 몰려 처형됐지만 결국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역사는 그 사람의 무고를 밝혀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천재라는 게 뭘까? 결국은 이것은 세속의 가치,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나의 스스로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과연 충실한가?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천재의 기준? 저는 뭐 그렇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 책 그거 아닙니까? 네. 역사 권력 인간? 아닙니다. 네, 만약에 그 책이면 저도 이거 용서하기 힘듭니다. 정박님 책 괜히 이렇게 한번 홍보도 하지 마시고. 역사 권력 인간 아니고요.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정한 찐 독서 팬으로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럼 퀴즈를 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이것도 이제 어떤 분이 했던 말을 그 책에서 인용해서 이제 넣은 대목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작가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했을까? 이걸 누가 이 말을 했을까? 누가 이 말을 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뭐 대학생이라기보다 하여튼 한 20 전후에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졸업 연설 축소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겨우 날기를 배운 어린 새와 같다.
그 너희 어린 새들은 자기의 힘도 계산하지 못하고 큰 바다를 날 작정을 한다거나 전류가 통하는 전선에 앉는다거나 간교한 놈들의 게임에 빠져 그물에 사로잡히지 마라. 부디 앉을 자리, 설 자리, 가야 할 거리, 가야 할 집으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라. 그것만 조심하면 너희들의 앞날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제 이걸 졸업식 축사로 이제 했던. 스테이 풀리시 스테이 헝그리까지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까지 가면 좋은데 그건 아니었습니까? 한 몇십 년 뒤로 들어 마셨네. 하여튼 거의 한 100년 뒤로 이제 나오죠. 누굴까? 뭐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에요? 네. 외국인을 또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분이고. 뭐 많이 좁혀졌습니다. 예, 힌트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러게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시면 아주 재밌는 오늘 또 일당백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제대로 정답 맞춰주신 분들 혹은 또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주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선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정방님 그리고 용경빈 EBS EBS 얘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EBS 터줏대감 아나운서와 함께 진화와 협력이라는 책 읽어드리고 함께 약간 신앙송 또 낭독하는 시간도 좀 가져봤는데 오늘 같은 시간 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경민 아나운서도 오늘 괜찮았죠? 네, 저 너무 재밌었고 진짜 뭔가 좀 많이 배워가는 느낌. 네, 그리고 뭔가 진짜 알쓸 뭐였죠? 알쓸 신잡. 네. 뭐 완전 축소판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축소판이 아니라 확장판이요. 확장판입니까? 아 정말 용경민 아나운서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이 꿀성대 한번 또 듣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방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또 청취해주신 우리 팟캐스트 팟빵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